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이혼 4년차 아줌마입니다. 요즘 저는 힘들 때일수록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는 원래 긍정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 4년 전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일을 겪으면서 제 안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살면서 한 번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을 알게 되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글이라는 것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박복하다 못해 사는 것이 참 지옥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이셨는데 일하는 날보다 술과 노름으로 보내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저는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돌보느라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 시기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빠가 노름으로 돈을 다 잃고서 집에 일찍 오는 날이면 어찌나 저와 동생에게 그 분풀이를 하는지 저와 동생은 아빠에게서 술 냄새만 나면 그 길로 동네 놀이터로 도망가서 해가 다 지고서야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언니, 배고프다. 우리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언니가 500원 있으니까 우리 이걸로 떡볶이 사 먹자. 정말?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각지도 못하지만 그때 당시는 500원이면 떡볶이 한 접시는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던 건 아니라서 저는 거의 떡볶이 국물만 찍어 먹을 뿐이었지만 떡볶이를 먹으며 좋아하는 동생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 동생이 좋아하는 떡볶이집을 차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분식점을 할 운명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햇님이 지고 달님이 모습을 드러내면 집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럴 때면 항상 아빠의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저와 동생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아빠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마음을 놓곤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되었죠. 평소 저와 동생이 아빠를 피해 밖으로 다녔다는 걸 알았던 엄마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저와 동생을 데리고 아빠 몰래 집을 나왔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나중에 아빠가 우리를 찾아오면 어떡해? 어린 동생은 아빠가 우리를 쫓아올 것이 무서웠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고속버스 안에서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동생을 안심시키는데 솔직히 저도 그때 마음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젠 더 이상 아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죠. 하지만 세상은 여자 셋이 살기엔 그리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 새로운 생활은 여러 번 휘청휘청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예전보다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여러 번 이사를 다니고 다리가 아픈 산동네에 살아도 아빠가 없는 그곳이 저는 좋았어요. 아마 제 동생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 자매와 다르게 모든 것을 짊어진 엄마는 힘이 들었을 거라는 걸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길이 보이는지 수년이 지나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 되자 휘청거리던 집은 그나마 살만해졌습니다. 엄마도 다니던 공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게다가 감사하게도 저희 세 모녀를 가엾게 본 집주인 할머니는 월세 계약이 끝나도 살고 싶은 만큼 살아도 좋다고 하시며 월세도 올리지 않으셨고 그 밖에도 동네에선 저와 동생이 착하고 예쁘다며 두루두루 저희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여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저는 철이 빨리 들어 빨리 커서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기억에서 잊고 지냈던 아빠의 연락이 갑자기 닿았어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연락이었는데 전화를 받은 엄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니 이내 엄마는 저희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미주야, 아빠가 어제 돌아가셨대. 혹시 몰라서 엄마가 니들 할머니한테는 우리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려놨거든. 그럼 우리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가? 아니, 그래도 니들한테는 아빠잖아. 그래서 할머니는 장례식이라도 니들이 왔으면 좋으시겠대. 싫어. 나한테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이제 와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거길 가? 엄마, 가지 말자. 은주야, 엄마도 가고 싶은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할머니가 많이 슬프실 것 같아. 그리고 혹 어디네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구천이라도 떠들면 어떡하냐. 그러다 너희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엄마는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어. 저는 엄마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렇게 당하며 살다 도망까지 왔는데 무엇이 무서워 장례식에 간다는 건지.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엄마가 가자고 하면 갈 수밖에요. 저는 영정사진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빠를 보고 생각했어요.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세상에 다 아빠 같은 남자밖에 없다면 그냥 노처녀로 늙어 죽겠다고 영정사진을 무섭게 노려보며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이 제 동생 눈에는 많이 무서웠나 봐요. 언니, 표정이 꼭 마녀 같아. 나도 아빠 싫어하지만 이젠 여기 없으니까 그만 싫어할래. 언니도 그러면 안 돼? 난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절대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때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그냥 아빠만 미워하면 됐지. 저는 엄마가 착해 빠져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 그 고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던 제 눈에는 착하면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 말처럼 마녀가 될지언정 절대 엄마처럼 착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살면서 처음으로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취업을 한 지 3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어요. 주인 할머니가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세 모녀는 보금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당시 독립을 하고 싶어 돈을 모으고 있던 저는 긴 고민 끝에 전셋방 얻는데 돈을 보태기로 했어요. 은주야, 이 돈은 그냥 받아. 언제까지 월세 생활할 수는 없잖아. 미주는 대학도 가고 싶다고 하는데 공부하고 싶다는 애 무시할 수도 없잖아. 그래도 엄마가 네가 번 돈을 어떻게 받니? 미안해서 엄마는 이 돈 못 받아. 또 그런다. 엄마는 진짜 착해서 탈이라니까. 그리고 내 돈이 어디 가? 보증금에 묶여서 잘 있을 텐데 나중에 나 시집갈 때 돌려줘. 윤주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우리 첫딸한테는 의지만 하고 해준 것이 없어. 이 빚을 어떻게 갚니? 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도 아니고 자식이 돈을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평생 엄마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예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저는 둘도 없이 멋있고 젠틀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저희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그 남자를 저는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과 저희 엄마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 남자는 저의 전 남편이에요. 저는 무엇보다 남편이 술을 입에 한 방울도 하지 못하고 화투장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더욱 점수를 줬고 거기에 책임감까지 있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죠. 언니, 형부 진짜 좋은 사람 같아. 그래,
우리 은주는 엄마랑 달리 꼭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매일 기도했었는데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은주야, 꼭 행복해라. 아직 결혼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와 제 동생은 제가 당장 결혼이라도 하는 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당연하게 저희 남편을 결혼 전부터 형부라고 불렀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기 좋아했어요. 저와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지나자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26살. 지금은 결혼하기 아까운 나이지만 그때는 그 나이가 결혼하기 좋다던 결혼 정년기였죠. 시댁 역시 어렵고 힘들게 산 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남편은 외아들이었는데 몸이 약했던 시어머니는 꼭 딸을 갖고 싶으셨다며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이게 나중에 제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던 저는 그 점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다니던 직장의 사정으로 퇴직을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아낀다는 이유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엔 좋다고 점심도 같이 먹고 장도 같이 봤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슬슬 힘이 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점점 제 껌딱지가 되어가셨거든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그걸 참 보기 좋아했어요. 하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라고 시어머니는 큰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저에게 의지하며 함께 하시길 바라셨는데 예, 아가, 나 은행에 가서 적금 하나 들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가자.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넌 젊고 똑똑하니까 네가 옆에서 내 대신 설명 잘 듣고 도와줘라. 예, 우리 집 컴퓨터가 안 되는 것 같아. 네가 와서 한번 봐라. 난 도통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시는데 저도 제 일과 살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곤란하다고 조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화를 내시는 통에 정신이 번쩍 든 날도 있었어요. 뭐? 약속? 예, 너는 지금 내가 얼마나 곤란할지 생각도 못하냐?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동네 아줌마만도 못하게 여기는구나. 그래, 나는 이거 가지고 끙끙거릴 테니까 너는 약속이나 나가서 즐겁게 놀아라. 물론 서운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런 반응이 올지 몰랐던 저는 그날을 계기로 시어머니의 부탁을 모두 들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뭐든 다 들어드리니 당연히 제가 당신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너는 어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인 척 굴더니 이제는 뭐 볼장 다 봤다는 거야?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아주 못 쓰겠구나. 원래 시자 달고 있으면 힘들다고 하더니 저는 시어머니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 당신이 너무했네.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좀 잘해줘.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잖아.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 저는 혼자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친정에 엄마를 보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그날 아침에 제가 아니면 안 된다며 친정에 가지 말고 자기랑 부동산에 가자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머니, 저 오늘은 친정에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래, 알아. 근데 어쩌냐? 나는 오늘만 시간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친정은 다른 날 가면 되잖아. 이럴 거면 미리라도 알려주시지. 저는 다 잡은 친정 엄마와의 점심 약속을 시어머니 때문에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엄마 쉴 때 갈게. 그래, 사부인 오죽 급하시면 그러시겠니.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시어머니 잘 챙겨드려. 아, 근데
꼭 매번 이런 식이니까 좋은 마음이 안 생겨. 사부인이 너를 그만큼 의지하고 좋아해서 그래. 미움받는 것보다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엄마는 도리어 사부인께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드려. 응? 알겠어, 엄마. 나 없어도 밥 꼭 잘 챙겨 먹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럼 끊자.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물론 짜증도 나고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화도 났지만 저도 저희 친정엄마 말처럼 미움받는 것보다 지나치더라도 예쁨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이왕 가족이 되었으니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맞춰드리자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자신이 있었죠. 어머니에게 예쁨 받으면서 제가 중간에서 잘 컨트롤하면 시어머니도 제 뜻대로 저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쉽게 봤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날 저를 데리고 부동산에 가셔서 살고 있던 집을 내놓으시고 저희 집 코앞에 있는 집을 구하시겠다며 저를 끌고 이 집 저 집 매물을 보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정말 엎어지면 코가 닿는다는 그런 위치의 집으로 이사를 오셨는데요. 그 뒤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지 시어머니와 결혼을 했는지 모를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즈음이면 시어머니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집에 다녀오려고요. 매번 미리 말씀드렸는데 갈 때마다 일이 생기는 일이 많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너 출가 외인인 지금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을 가겠다는 거야? 아무리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넌 이제 우리 집 식구야. 설마 너 친정은 핑계고 나같이 무식한 늙은이랑 있는 게 싫어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근처까지 이사온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싫어한다면서 시어머니는 혼자 거짓 울음소리까지 내가며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실을 자기 어머니한테 들은 남편은 혀를 차며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해댔어요. 나는 진짜 친정 타령하는 여자들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러냐? 평소에 자기 장모님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잖아. 시집와서 보니 이제 없던 애틋함이 생기는 거야? 아님 정말 우리 엄마 말대로 우리 엄마가 싫어서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저는 남편의 말에 콧방귀가 났어요. 아무리 제가 살갑고 애교 넘치는 딸은 아니어도 딸이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자기 엄마가 싫어서 그러냐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정색을 하며 따져 물었죠. 이걸 유치하게 좋아하네 싫어하네로 따질 문제야? 그리고 딸이 엄마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머님은 아버님이라도 있지. 우리 엄마는 혼자 있잖아. 자기는 사위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없냐? 뭐? 장모님이 왜 혼자야? 처제 있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걔도 이제 막 회사 들어가서 외근이다 출장이다 바쁘게 사는데 동생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해도 된다고? 그럼 당신 집은 당신도 있고 아버님도 있는데 내가 왜 맨날 어머님이랑 붙어 다녀야 하는 건데? 에휴, 말을 말자. 싫으면 관둬. 우리 엄마만 불쌍하다 정말. 남편과는 결국 그렇게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저를 이해할 마음이 없어 보여서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제가 입을 닫아버렸죠. 그러자 부부 사이는 금세 거리가 생겨났어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란 듯 한 달에 한 번은 물론이고 친정에 갈 일이 생기면 이젠 미리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녔어요. 아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도 저는 내심 며느리이고 와이프다 보니 어느 시점에는 이들과 풀고 예전처럼 잘 지내도록 노력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집을 간 이후로 혹시 저에게 피해를 줄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던 동생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글쎄 저희 자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 동생에게 위암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보호자로 같이 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숨길 게 따로 있지. 그런 일을 엄마는 혼자서 해결하려 했다니.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친정에 갔죠. 미련하게 그걸 숨기냐고 또 큰 소리를 냈어요. 본심은 아니었지만 엄마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화를 내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질내지 마. 네가 성질낸다고 엄마 병이 나? 엄마는 그냥 니들이 아니라 엄마가 걸려서 다행이다 싶어. 수술만 아니면 니들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엄마 괜찮아. 정말이야. 엄마,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야? 어렵게 생각하면 뭐가 또 달라져? 우리 그냥 단순하게 살자.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응? 그렇게 속만 상한 채 집으로 왔는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에게 또 친정에 다녀오는 거냐며 비꼬지 뭐예요. 너는 내가 말을 안 한다고 아주 신이 났구나. 내가 전에도 말했지.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나는 시집와서 친정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다. 특별한 일도 없는데 시집간 딸이 뭐 때문에 친정에 자꾸 가는데? 어머니, 사실은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곧 수술도 하셔야 하고. 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어머님 잔소리 다음에 들으면 안 될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시어머니도 놀라서 그러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암? 얘 요즘 암이 어디 병이니? 그리고 설사 죽는다고 해도 사람은 원래 모두 죽어. 유나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친정에 들락날락 하겠다고? 너 아주 좋은 핑계거리 생겼구나.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죽는다뇨. 어머머,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암에 걸린 건 니네 엄마지 내가 아니야. 지금 어디에 화풀이를 하는 거야? 네, 저희 엄마가 아프지. 어머님이 아픈 건 아니죠. 그런데요, 어머니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죽는데 어머님은 아프지 말란 법이 있나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악담하냐? 저는 더는 시어머니를 상대하기 싫어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으라는 듯 한바탕 소리를 꽥 하고 질러버렸더니 곧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도망가신 거죠. 그리고 곧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암이라며. 어떻게? 보험은 있으셔? 뭐? 자식이라고 자기랑 처제뿐이잖아. 장모님 돈 모아놓으신 거라도 있으시겠지? 지금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자기는 돈 걱정하니? 현실적인 고민이잖아. 우리 외벌이라 힘들고 처제는 이제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모은 돈이 있겠어? 자기는 걱정 안 돼? 난 지금 엄마가 우리한테도 숨기고 그동안 아팠을 거 생각하면 그딴 돈 걱정은 안 들더라. 고마워. 걱정거리 늘려줘서.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되지? 에이, 그럼 나는 어쩌라고. 밥이며 빨래며. 그건 오바다. 그리고 자기 없으면 우리 엄마는 어떡해. 우리 엄마가 거기까지 허락해야 해. 그러지 말고 자기는 무슨 일 생기면 가. 처제 있잖아. 허락? 야, 너 나중에 니네 부모 아프면 내가 똑같이 한다. 저는 듣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야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내심 놀랐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저는 더 들을 말도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친정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며 저에게 이혼당하고 싶냐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이혼당할 만큼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면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 전화든 시어머니 전화든 일절 받지 않고 그저 저희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에서
저희 엄마 간병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는데요. 속상하게 저도 보지 않는 눈치를 저희 친정 엄마가 보더라고요. 너 이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 내가 불편해서 도리어 죽겠다. 뭐가 불편해? 자식이 부모 병간호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엄마 수술도 잘 받았고 앞으로 항암도 잘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네 식구들 챙기면서 편하게 살아.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더 짜증나. 그냥 내가 해주고 싶다고 하면 고맙다고 하면 되지. 하나도 안 고마워.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네가 이러는 거 사돈 눈치 보이고 정서방한테 미안해. 저는 엄마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며칠 있다 다시 병원으로 갈 생각이었지만요. 그런데 매일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이라도 하셨는지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희 집으로 찾아와 큰 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자리에 앉으라 하셨는데요.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너 없는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래, 부모가 죽을 뻥에 걸렸다고 하니 네 마음이 뭐 정상이겠니? 내가 다 이해하마. 내가 그만큼 너를 친딸처럼 여겨서 그러는 거야. 그래, 친정엄마는 어째 가망이 있어? 괜히 아픈 사람 더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어디 공기 좋은 시골이라도 가셔서 남은 시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니, 저희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저희 엄마 안 죽어요. 친딸처럼 여긴다며 마치 저희 엄마를 곧 죽을 사람처럼 말하는 시어머니가 진짜 미웠어요. 차라리 무관심하면 좋으련만. 원래 있지도 않았던 정이 모조리 떨어져서 다시 친정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면서 계속 손으로 당신 얼굴을 부채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다시 친정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그동안 제가 있어 아파도 아픈 기색을 못한 건지 아니면 하필 제가 없던 오늘 그렇게 아픈 건지 저희 엄마는 몸을 웅크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평소 엄마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행여 저를 보면 다시 아프지 않은 척 아픈 것도 숨길까봐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불쌍하고 착한 우리 엄마, 제발 살려달라고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하는 저를 발견했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더니 제가 딱 그랬죠. 저희 엄마는 원래도 아파도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미련하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병을 키우지 않았나. 저도 제 속만 끓였습니다. 하루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픈 걸 숨기지 못하고 연거푸 구토를 하며 거의 탈진을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엄마 너무 아프다. 이렇게 아픈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계속 이렇게 아파야 한다면 엄마는 그냥 죽고 싶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저는 지금도 그 말을 하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 많이 야위어서 제 손보다 작아진 엄마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죠. 그 후 저는 여동생과 교대로 엄마 간호를 하며 정성을 쏟았어요. 저희 자매가 힘든 만큼 저희 엄마가 낫는다는 이상한 최면을 걸며 누구 할 것도 없이 저와 동생은 한마음으로 그저 엄마가 살기를 바라고 또 바랬죠. 그렇게 힘든 항암을 끝냈어요. 다행히 항암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엄마는 점차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꼬박 3년이 걸렸네요. 남편이 걱정하던 병원비도 엄마가 다행히 보험이 있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고, 제 동생이 제가 걱정할까봐 대출까지 받아 중간 정산을 해놔서 정말이지 부끄럽게도 제가 안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자기한테, 그리고 자기 집에 소홀히 하냐며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 돌보느라 병원에 다녀서 애도 생기지 않는 거라며 저를 괴롭히던데, 이 정도로 사람이 물리니 차라리 애가 없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그동안 화나고 서운했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더군요. 그렇게 미움이라는 감정도 없어져 갈 즈음, 얘 어떡하니? 네 시아버지가 간암이란다. 이를 어째? 아유. 어머니, 요즘 암이 병인가요? 그리고 죽을 병이라고 해도 사람은 모두 결국엔 죽잖아요. 뭐야? 너 지금 풀란집에 부채질하냐? 왜요?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하는 건데, 덕분에 저희 엄마는 수술 잘 받고 항암도 잘 끝나셔서 이젠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네, 근데 저는 가망은 있냐고 묻진 않았어요. 정말 그 말까지 하면 천벌 받을 것 같아서요.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는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인데 엄만 니네 집에 정성 쏟지 말고 이제부터는 니네 엄마한테 그랬듯 니 시아버지한테도 똑같이 병시중 들어. 알겠어? 저는 자식인 남편도 있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할 줄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당신 말만 하고는 도망치듯 또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껌딱지처럼 들러붙더니 제가 뭐라고 할까봐 저를 몰래 피해 다니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 후 시댁을 포함한 저희 집은 거의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 불쌍하다며 울먹울먹 하는데 예전에 저희 엄마 아플 때 남편이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고 저는 어쩐지 고소한 면도 있더군요. 네, 저 못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서러움이 커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대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에 저는 누구들처럼 속을 뒤집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제 속을 남편이 먼저 뒤집더라고요. 자기야, 병원에 챙길 짐 다 쌌어? 내가 내일 출근하는 길에 데려다 줄까? 무슨 짐을 싸? 내가 왜? 왜긴, 자기가 우리 아버지 병간호 해야지. 뭐? 그걸 지금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기는 며느리고 또 우린 외벌이잖아. 장모님 때 한번 해봤으니까 자기가 오죽 잘하겠어?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 병원에 오래는 못 있잖아. 아니 왜? 나하고 다닐 때는 기운이 펄펄 나셨는데 왜? 왜 이제는 힘들다는 건데?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플 때 생각을 해봐. 내가 진짜 그때 겪은 거 똑같이 해주려다 참았는데 뭐라고?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다. 며느리가 시부모 병간호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자기가 해봐.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왜? 또 외벌이 타령하게? 그럼 내가 돈 벌면 되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어요. 남편은 꼴에 자존심 있다고 저에게 병간호하라는 말은 더는 못하고 자기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디 한번 해보자는 듯 병간호에 들어갔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상주하며 시아버님 병간호를 하던 남편이 힘이 들었는지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들어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병간호가 이렇게 힘든 건지 나는 정말 몰랐어.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참 빨리도 한다. 그리고 고작 일주일하고 나가 떨어지냐? 나 앞으로 자기가 장모님한테 간다고 하면 토달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자기가 나 좀 도와주라. 응? 솔직히 머리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살았던 정이 뭔지, 그리고 시어머니면 몰라도 시아버지에게는 감정이 없었던 저는 슬슬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닌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하는 건 뭐 어찌어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어이없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님 병실의 모습을 나타내자 옳았구나 하고 병실을 비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황당하게 친구들과 밤낚시를 가겠다며 저에게 두꺼운 잠바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머리에서 띵 하고 어떤 이성의 줄이 툭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야? 가긴 어딜 가? 나 혼자 아버님 병실에 있으라고? 에이, 무슨 간병을 2명이나 해. 나 그동안 간병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숨통 좀 트이고 올게. 자기는 장모님 댁 경험도 있으니까 간병의 프로잖아. 프로 같은 소리 하시네. 저는 남편의 말에 약에 취해 주무시는 아버님이 계시건 말건 남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숨통? 내 숨통은 꽉꽉 조여놓고 너는 숨통을 트이러 가? 미친 거지?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야? 진짜 염치도 없다. 미안하다며? 앞으로 잘한다며? 간병의 프로? 이게 진짜 죽고 싶나? 너 내가 호구로 보이냐? 왜 이래? 그리고 핸드폰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이참에 핸드폰이 아니라 와이프를 바꿔. 난 진짜 당신이랑 가족 못 먹겠으니까 우리 이혼해. 그때였어요. 무슨 바람인지 병실에 찾아온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고스란히 다 목격했고,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어 손을 올리는데 제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설마 이 손으로 지금 저 치려고 하셨어요? 그래, 어디 옆엔 내가 서방한테 고함질이야. 불쌍한 거 내가 참고 받아줬더니 이게 아주 지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아,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참지 말고 받아주지도 마시지. 그랬으면 저도 이런 더러운 걸 안 보고 살았을 텐데요. 자기 우리 엄마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짜 해보자는 거야? 뭐야? 해보자는 거야. 툭 까놓고 자기 내가 우리 엄마 병간호할 때 뭐 했어? 도와주기는커녕 나한테 밥 타령 빨래 타령 했지. 그리고 내 동생 있는데 내가 병간호하는 건 오바라며. 그럼 지 부모인데 나한테 떠넘기고 놀러가는 건 정상이냐?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아버님이 불쌍하다. 저는 그렇게 속에 담아뒀던 것을 터뜨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분명 처음 아버님 병실을 찾았을 때는 저도 성심성의껏 하려고 했는데 막상 놀러갈 궁리를 하는 남편과 자기 남편인데도 저에게 병간호를 떠넘기려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 마음이 싹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인간과는 앞으로 살아도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때는 친정 아빠와 달라서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보니 그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제 선택을 번복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제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안 후로 전화와 문자로 화를 내며 당장 와서 결판을 짓자고 난리더라고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저에게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 간호하기 싫어서 친정으로 내빼냐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진짜 간호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가관은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당장 들어와서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아버지 병간호나 해. 라는 남편의 음성 메시지였는데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 그런 메시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또 고맙게도 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화도 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네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모두 녹음되고 있어. 나도 계속 당신에게 폭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이도 없었던 저희 부부는 그렇게 남남이 되었어요. 뭐 욕심을 내자면 재산 분할이다, 위자료다, 그런 걸 따질 수도 있었지만 툭 까놓고 돈도 없는 집이라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빨리 남남이 돼서 보지 않았음 했죠. 그리고 저는 바라는 대로 남편과 남남이 되었어요. 다행히 결혼 전부터 묶어놓은 펀드며 적금이 있었고 또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 퇴직금까지 있으니 사실 이혼하면서 돈 걱정은 되지 않았고요. 그리하여 저는 그 돈으로 학교 앞에 작은 가게를 얻어 지금의 분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벌이 타령할 때마다 장사할 생각이 있어서 혼자 꾸준히 레시피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인 듯 싶었죠. 물론 장사를 시작하고 한 3개월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젠 저에겐 없으면 큰일 날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가게가 제법 잘 되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렇게 돈도 벌고 또 어릴 때 제 동생처럼 아이들이 찾아와 맛있다고 떡볶이를 먹어주니 이 이상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요즘은 집에서 쉬기만 하면 너무 힘들다고 엄마가 가게에 나와 계시는데 평생 선머신 같은 장녀였던 저는 요즘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엄마한테 장난도 치고 엄마와 수다를 떨며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치 지난날의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요. 그러던 중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찾아왔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근데 들리는 말에 자기 가게가 제법 잘 된다며? 얼마나 벌어? 솔직히 요즘 내가 회사를 그만둬서.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지인들에게 시어머니가 결국엔 당신 남편 병간호를 하다 병이 나 병원에 입원했고 졸지에 부모님 모두를 간병해야 했던 남편은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계속 휴가를 쓰다 결국 회사에서 근무 태만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들었죠. 그래서 병간호도 해주고 돈도 잘 벌어줄 수 있는 저를 이 남자는 아마도 수소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저를 찾아온 의도가 너무 나쁘고 또 화가 나서 행여 떡볶이 먹는 애들이 놀랄까? 남편에게 잠깐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손에 움켜쥐고 있던 소금을 남편 얼굴에 사정없이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 꺼져. 내가 미쳤니?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냐. 그리고 이 가게 차린 돈 그거 나랑 나눠 써야 하는 거 아냐? 웃기고 있네. 이 가게 차린 돈에 네 돈은 10원 한 장 없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 그럼 법으로 해. 난 증거도 있고 떳떳하니까.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내가 아주 여기 사람들 보라고 큰 소리로 네가 나한테 한 짓거리들 떠들어줄 테니까. 지가 감히 어떻게 여길 와? 우리 엄마도 있는데 당장 꺼져. 남편은 그렇게 소금을 뒤집어 쓰고 씩씩거리며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들려온 소식에 남편은 자기 부모 병간호가 너무 힘들다며 입원한 부모도 버리고 잠수를 타버렸다는데 참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던 거 있죠. 그리고 저는 신기할 정도로 이혼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가고 신기하게 제가 운영하는 분식점에 체인을 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왕왕 찾아와 문의를 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얼떨떨했죠. 그리고 또 암으로 고생하던 저희 엄마는 저희 자매가 매일 소망했던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제 동생이 회사에서 연이어 승진을 해서 그야말로 저희 집에는 복이 눈덩이처럼 굴러왔어요.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한 좋은 일들이 돌아 저희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왔으면 해서요. 결국 저도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는
그런 저의 손을 잡으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착한 우리 딸, 그동안 성실하게 잘 살아서 하늘에서 복을 주나 보다. 내가 착해? 에이, 착하지. 엄마는 다 알아. 세상에서 우리 첫째 딸이 가장 착하다는 걸. 말은 틱틱거리게 해도 속은 물러서 다 들어주잖아. 엄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고 꼭 행복하길 바랬었는데. 엄마,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마. 엄마도 그렇고 나도 결국엔 행복해지려고 다른 선택을 했잖아. 난 지금이 너무 좋아. 그래, 엄마는 네가 좋으면 그게 뭐든 다 좋아. 그러니까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은주야. 꼭 지금처럼 행복해. 알았지? 저는 엄마에게 웃으며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까지 했으니 어쩌겠어요. 꼭 행복해야죠.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성실하게 사니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다들 힘내서 기운차게 살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